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ISA 계좌의 한도를 2배 늘리겠다, 2억까지 넣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선거 전이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주 좋은 계좌고 이걸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돈을 만들거나 노후 대비를 할 때 아주 좋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하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동생인데 ISA 계좌가 없다? 그러면 진짜 엎드려 뻗쳐 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ISA 관련 영상도 2개는 찍었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이 영상 봤는데 없다 이러면 진짜 혼낼 거예요. 휴가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이 영상 통해서 ISA 계좌가 뭔지, 왜 활용해야 되는지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앱까지 보여드릴게요. 완전 좀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 어려운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집중해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ISA 계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굴린다 하면 200만원 차이가 나요. 생각해보세요. 앱에서 클릭 몇 번 해가지고 200만원 만들 수 있는 활동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막 찍어서 10분짜리 만들려고 하면은 몇 시간씩 조사해야 되고, 원래 이제 배웠던 것도 있어야 되니까 지식도 있어야 되고, 100만 조회수 나와도 한 100만원 될까 말까예요. 그것보다 ISA 계좌 하나 만드는 게 2배는 더 효율적인 겁니다. 200만원 차이가 나요. 반드시 만드세요. 그럼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봉 5천만원 이하는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서민형 같은 경우는 400만원까지 혜택을 줘요. 연봉 5천 이상으로 넘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이제 서민형은 따로 서류를 제출해서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세금 혜택이 얼마나 되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주 기초부터 얘기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을 5%짜리 예금에 가입했어요. 그럼 1050만원이 돼야 될 거예요. 1.05를 곱해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1000만원짜리 예금에 가입했으니까 만기가 되는 1년 뒤에는 5% 이자까지 해가지고 105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50만원에 15.4%를 떼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1050만원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15.4%를 뗀 일부 금액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소득세라는 세금을 떼가는 부분이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ISA 계좌에 가입을 하면 이 15.4% 떼가는 걸 안 떼간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 15.4% 원금에 대해서 떼가는 것도 아니고 이자에 대해서 떼가는 건데 그렇게 큰 그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기본적인 개념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복리 개념이에요. 복리 개념. 복리이자 단리이자, 이 불이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짜리 단리에 가입했다고 하면은 1000만원에 5% 이자를 받는다. 그럼 1050만원이 돼요. 시간이 지나서 또 5% 이자를 받는다. 그럼 1100만원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리 같은 경우는 1050만원에 5%가 이제 불이가 되는 거예요. 1050 곱하기 1.05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리보다 복리가 훨씬 더 빠르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그래프로 비교를 해보자면, 단리는 이렇게 그냥 삼각형 만들면서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데, 복리는 처음에는 삼각형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더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크게 불어난다. 이 차이입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10년짜리 예금이나 이런 장기간 예금을 가입시킬 때는 단리 상품을 팔아요. 왜 그러냐면 복리로 하면은 너무 이자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차 이해되시죠? 두 가지 기본 개념 얘기했어요. 이자소득세라는 게 있고 단리랑 복리 차이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 개념 때문에 ISA 계좌에 가입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 큰 차이가 될 거예요. 제가 200만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될 겁니다. 한 두 번째, 분리과세 기능이 있어요. 아니 지금 비과세 얘기했는데 분리과세는 뭐냐? 예를 들어서 1억을 ISA 계좌에 넣고 5% 수익을 받았어요. 그럼 1억 500만원이 되겠죠? 400만원까지는 서민형 혜택을 받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요. 나머지 100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100만원도 15.4%를 떼는 게 아니라 9.9% 분리과세만 해요. 그 분리과세는 더 좋은 게, 요건 심화예요. 더 좋은 이유는 종합과세나 나중에 생길 금융투자소득과세나 지금 이제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수익이나 금융수익이나 이런 게 적어서 큰 차이 없겠지만 제 유튜브 따라오시다 보면은 금융수익도 꽤 커지실 거예요. 그러면 종합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ISA 계좌예요. 여기까지 두 가지 얘기했죠. 비과세랑 분리과세 혜택이 아주 큽니다. 세 번째, 1년에 2천만 원씩 1억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도를 다 채웠다고 했을 때 5년 동안 모으면은 1억 원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심한데, 만약 올해에 1천만 원밖에 못 넣었다, 그럼 내년에 3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2월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제한사항입니다. 3년이 넘어야지 절세 효과가 발생해요. ISA 계좌는 만기가 됐을 때, 3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가능하면 ISA 계좌에 돈을 넣을 때는 3년 정도는 내가 장기간 투자를 하겠다 생각하고 돈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심화를 좀 더 얘기하면은, 내가 2천만 원을 넣고 수익이 2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럼 원금은 2천만 원, 수익은 200만 원이잖아요. 이 원금 2천만 원은 빼서 써도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뱉어내지 않아요. 근데 보통 저는 수강생이나 구독자분들이 물어보면은 3년 정도는 묶어두셔야 된다고 까지만 얘기 드려요. 그래야지 장기 투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손익통산 기능이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120%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손익통산이란 말부터 얘기하면은 손해, 이익, 줄여서 손익이라고 해요. 통산은 뭐냐면 통으로 합쳐가지고 계산하겠다, 이걸 줄여서 통산이라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2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채권에서 1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럼 이제 일반 계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200만 원 이익을 봤으니까 15.4%를 떼가요. 채권은 100만 원 손해 봤으니까 안 떼가고. 뭔가 좀 이상하죠? 나는 그러면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익을 본 건데. 그래서 ISA 계좌에 넣으면은 100만 원에 15.4%를 떼가요. 이렇게 이제 손익통산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성이 높습니다. 절세되는 부분이 꽤 커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나는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수익을 보는 투자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주식이나 어떤 채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손해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신이 아닌 이상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 이익을 보는 것도 생기게 될 거예요. 손절하는 것도 생기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나는 ISA 계좌에다가 정기예금 넣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비효율적인 행위입니다. 그거를 이제 심화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ISA 계좌는 종류가 있어요. 은행 가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자 라고 하면은 신탁형이나 일임형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신탁형이랑 일임형은 말 그대로 남들한테 맡긴다는 뜻이에요. 증권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얘기예요.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그냥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수수료를 떼가요. 수수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넣었어요. 5% 수익이 났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세금을 떼면 1억 423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ISA 계좌에서 세금을 안 떼고 증권사에서 1%를 원금이랑 이익에 부과를 해요. 그럼 1억 500만 원에 1% 정도를 떼가는 거죠. 그럼 1억 395만 원이 나와요. 아니 이게 뭐야? 일반 계좌에서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세금 주고 이익을 그냥 받으면 1억 423만 원이 나오는데, 괜히 ISA 계좌에 투자했다가 1억 395만 원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함정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무조건 중개형으로 합니다. 중개형으로 수수료를 떼갑니다. 근데 수수료를 떼가더라도 일반적인 매매 수수료,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통장에서도 일반 매매 수수료를 떼가거든요. 가장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2024년 증권사 비교 영상도 찍었었잖아요. 그 영상 참고해서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영업하는 것 같죠? 근데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죠. 중개형으로 무조건 가입을 하시고, 그런 중개형 가입한 다음에는 증권사에서 가장 수수료를 저렴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20살 이상은 무조건 ISA 계좌를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온라인 이런 거 불편하고 증권사 무조건 찾아가야겠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찾아가는 순간 오프라인 매매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비싸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뒤에 저희 PD님이 열심히 증권사 앱에서 뭐 클릭해야 되는지를 찍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규 가입이시면 ISA 계좌도 같이 만들 거냐 하고 메뉴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클릭해서 ISA 계좌도 만들어주세요 하면 돼요. 두 번째 경우는, 아니 나는 증권사 앱은 있는데 ISA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증권사 메뉴에서 통장 뭐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세 번째 경우죠. 근데 ISA 계좌가 없다. 그러면 통장 개설 메뉴에 들어
들어가서 개설하면 됩니다. 한번 영상 멈추고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ISA 계좌 왜 만들어야 하는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 개념은 지금 다 정리되셨을 거예요. 이거 이상 뭘 알겠다, 이거는 증권사 직원 할 거란 뜻이에요. 더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편에서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ISA 계좌를 뭘로 굴려야 되는지 위험도 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원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했던 ISA 계좌 두 번째 편 얘기를 할 거예요. ISA 계좌에 뭐 넣어야 되는지 이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배경 지식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렇게 4분의 1씩 넣으세요 라고 결론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활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가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야지 여러분들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검색이라도 좀 해보고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배경 지식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안지향,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교육회사인 안지향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적금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회사의 미션이라고 하죠. 유식한 말로. 여튼 거창하게 얘기해서 미션인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ISA 계좌에다가 정기예금을 넣거나 혹은 제가 얘기하는 뭐 저위험 상품들, 단기 채권 ETF를 넣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예적금보다 제가 소개하는 저위험 상품들이 조금 더 낮긴 한데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3년 이상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은 상품이란 말이에요. 좀 긴 기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막 처음 투자해놓고 삼성전자 왜 마이너스 5% 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긴 기간 볼 거니까 천천히 마음도 약간 편안하게 먹고 그런 계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적금을 안 해야 되는 이유부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뭐 늘 얘기하는 건데 이제 ISA 계좌에도 무슨 정기예금 넣어가지고 비과세로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화가 나요. 누가 예적금 해야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호주, 캐나다, 뭐 일본 이런 나라들 전부 우리나라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진국도 예적금으로 퇴직금을 굴리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 보니까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비교적 적은 과거까지도 예적금 수익률이 꽤 높았어요. 예전에 뭐 IMF 때 보면은 심지어는 30%짜리 예금도 있었어요. 뭐 재형저축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때 당시부터 자산을 굴렸던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배울 필요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뭐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배울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국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예적금 수익률이 뚝 떨어져요. 저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 내가 연금도 가져가고 노후 대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림도 넣어놨어요. OECD 국가의 퇴직연금 수익률. 한국 2.6%, 뭐 미국 11% 이렇게 나와요. 코로나 때는 이제 주식 붐이 일었으니까 그런 통계가 껴있을까봐 일부러 2012, 13년 이런 데이터도 가져왔어요. 당연히 적립액도 훨씬 적죠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예적금으로 긴 기간 투자하는 ISA나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ISA 계좌에서 퇴직연금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ISA 계좌의 한도를 2배 늘리겠다, 2억까지 넣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ISA 계좌에 뭘 넣어야 될까요? 이것도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PD님들처럼 나이도 어리고 완전 공격적이야. 그러면은 완전 수익률 몰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공격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산도 어느 정도 이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짐작하자면 아마 5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한 3개 정도는 해당하실 거예요. 첫 번째, 이 영상을 중간까지 보실 정도로 공부에 열의가 있으신 분일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아직 재테크나 투자를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남들 얘기만 듣고 투자를 좀 해봤다 이 정도, 이 느낌이실 거고. 세 번째, 돈을 잘 굴리고 싶다, 그리고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 싶다 이런 분일 것 같아요. 네 번째, 남들은 투자한다고 하는데 나는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적금만 하고 있으니까 뒤처지는 것 같다, 이게 네 번째이고. 다섯 번째, 손실을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겠죠? 맞나요? 어떠세요? 5개 중에 몇 개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실 거예요. 공감하신 분들이어야지 제가 뒤에 얘기하는 것들을 좀 편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제가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2024년은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면 홍해에서 이제 위협도 있어가지고 미국이랑 영국이랑 뭐 전쟁도 일으키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아마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ISA 계좌에 원자재 넣으시죠. 어떠세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유튜브 영상은 되게 유식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원자재 무슨 상품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이 바뀌었어. 뭐 금리가 더 인하가 안 되고 인상인 채로 계속 가겠대. 언제 매도할지 몰라. 상황 바뀌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요. 세 번째, 내가 원자재 투자를 하면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몰라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유튜브를 듣고 투자를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법은 이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리스크는 적고 다른 투자자들이 들었을 때 내가 무시 안 당할 정도로 딱 들었을 때 합리적으로 투자하는구나.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상황 가져간 거랑 맞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싶을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1년 전에 얘기했던 유튜브 영상이랑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영구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뭐 영어로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뭐 유식한 척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통계를 보면은 애뉴얼 리턴이라고 해서 매년 어떤 성과를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2022년에 투자를 했으면은 최악의 해였는데 마이너스 한 11에서 12% 정도 봤을 거예요. 근데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최악의 손실률을 딛고 한 11%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어요. 보통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고 하잖아요.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쭉 내려갔다 쭉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보통 이래요. 보통 이제 그 경제라는 게 늘 안 좋을 수도 없고 늘 좋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1년 전에 영상 올리신 걸 보고 투자를 뭐 이렇게 홈스터디를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냥 대충이라도 투자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물론 어떤 상품이냐, 뭐 적립식으로 투자했냐, 몰빵 투자했냐, 어느 시점에 투자했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주식을 뭐 한국 주식으로 했냐, 미국 주식으로 했냐, S&P 500으로 했냐, 나스닥으로 했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어쨌든 보통의 통계를 보면은 한 10%에서 뭐 진짜 좀 운 좋게 투자했다 이런 한 15% 정도까지 수익률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뭐 똑똑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ISA 계좌에 돈을 이왕 넣어 두실 거면은 3년이나 묶어 두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손실도 딛고 어느 정도 큰 수익률도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부 구성 항목이 뭔가 전에 영상 보세요. 전에 영상 보세요. 영상 처음에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주의사항 연결지어서 얘기를 드리면 어차피 우리는 3년간 안 쓸 돈이라고 생각하고 ISA 계좌에 돈을 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원금을 뭐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돈 묶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3년의 시간을 정기예금이라는 거에다가 넣고 썩히지 마세요. 썩히는 거예요. 나중에 정기예금 수익률이랑 주식 수익률이랑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주식 수익률이 랜덤하게 돌려봤을 때도 한 10년 정도 장기간 투자했을 때는 한 3배 정도 더 높아요. 단기간은 예금이 더 높을 수 있는데 장기간으로 보면은 주식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자, 여기까지 하면 ISA 계좌에 뭐 넣어야 되는지 얘기 드렸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포트폴리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수업 언제 여냐, 혹은 뭐 포트폴리오 뭐 다양한 거 좀 알고 싶다. 이런 거는 제가 카페 운영하면서 조금씩 더 보충을 할게요. 그럼 ISA 계좌 관련해가지고 연금저축까지 한번 이어가 볼까요?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리뉴얼을 한번 해볼게요. 구독 누르지 마세요. ISA 계좌 마지막 편입니다. 벌써 ISA 계좌 조회수가 꽤 나와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유튜버가 조회수가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부담스러워. 유명해지고 싶지 않고 자꾸 막 욕먹고 악플 달리고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악플 다실 거면 지금 나가세요. ISA 계좌 뭐 이렇게 투자하라고 할 건데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나가세요. 다 나가셨죠? 나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게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아마 구독도 하시는 분들일 거고 저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도움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분들한테 저도 보답을 하고 싶으니까. 일단 ISA 계좌는 은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제도가 개선이 돼서 ISA 계좌를 가지고 쭉 유지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목돈을 만들고 목돈을 굴릴 때 아주 최적화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수 통장이나 ISA 계좌 어그를 열심히 끌었던 거예요. 제 구독자들은 최소한 다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럼 이제 몇 가지 개념 설명을 할 건데 개념들을 하나 둘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분들이 쭉 듣고 한 번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ISA 계좌는 계속 만기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건 좀 달라요. 2050년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가입한 다음에 80살까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를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 있어요. 만기가 되면 그 증권사에서 ISA 계좌가 다른 곳으로 갈까봐, 이전할까봐 전화 와서 연장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혹은 앱에 뭐 알림이 뜨던지 이렇게 알려주니까 ISA 계좌 이거 만기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ISA 계좌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기능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확실한 국면인 소득이 끊기는 노후 대비를 하는 것 때문일 거예요. 은퇴했을 때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이 들고 나서도 막 계속 일을 해야 되면 불행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가장 신경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연금을 잘 대비를 해놓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식들 혹은 손자, 손녀들, 가족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ISA 계좌로 연금을 대비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일단 ISA 계좌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새로 생겼어요.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보험도 있는데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절대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험사나 이런 데서도 광고하고 있진 않고 연금저축 펀드로 대부분 하실 텐데 나중에 혹시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꼭 연금저축 펀드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 유튜브를 쭉 보신다고 하면은 이거를 강조드립니다. 진짜 강조드려요. 그러면은 ISA 계좌랑 연금저축 펀드랑 차이는 뭘까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제가 한번 장점이랑 단점이랑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을 수 있어요.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납입 한도나 비과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정책 관련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정되면은 제가 유튜브에 또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로 저율과세가 돼요. 원래는 15.4%대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은 자유롭게 해지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내라고 하더라도 내가 넣은 돈, 원금에 대해서는 빼거나 했을 때 어떤 이런 불이익이 없어요. 단점 같은 경우는 3년 돈을 묶어놔야 된다. 이게 있고 중도 해지를 했을 때 내가 세금 혜택 받은 게 있다 하면은 요만큼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ISA 계좌 정리되셨죠? 하나 더 이제 연금저축 계좌로 넘어가자면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연 납입액에 얼마까지 400만원, 나이에 따라서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목돈 들고 있는 것보다는 노후 대비에 좀 더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운영한 이 수익에 대해서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투자하고 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단점이 중도 해지하면은 세금 혜택 받은 걸 토해내야 되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돼요. 16.5%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세금을 토해내야 된다. 아주 강하게 ISA 계좌보다 강하게 토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55세 이후까지는 유지를 해줘야겠죠. 내가 지금 30살이다. 그럼 25년 동안 이거 계좌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꽤 긴 기간이죠.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을 할 때도 세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3.3%에서 5.5% 이렇게 연금소득세라는 게 부과가 됩니다. 장점이랑 단점이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나뉘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야 될 거는 세금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 ISA 계좌는 분리과세 9.9%가 되고 연금저축은 3.3에서 5.5%가 되니까 연금저축이 세금 혜택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해요. 어떻게 보면은. 대신에 ISA 계좌는 3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만 유지를 하면 되는데 연금저축은 긴 기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내가 준비를 하겠다 하면은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하는 게 유리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전하면 끝이다 하면은 영상 이렇게 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셔야 될 거는 ISA 계좌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다음에 ISA 계좌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만들면은 이 계좌에서 또 돈을 다시 모을 수 있으니까 1억을 만든 다음에 연금저축으로 넘기고 다시 ISA 계좌 만들어가지고 세금 혜택 쭉 보면서 또 1억 만들고 또 넘기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세금 혜택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는 이렇게 ISA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하면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하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49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 넘어가면 39.6만 원 이렇게 적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이 제한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연금저축 펀드나 IRP나 합쳐가지고 1년에 뭐 1,8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ISA 계좌를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이 방법은 유일하게 이 1,800만 원 이상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자산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ISA 계좌를 활용을 하셔서 목돈을 만드셔라. 그 다음에 세금 혜택을 받아서 이 목돈을 잘 굴린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을 하셔라. 그리고 다시 ISA 계좌를 새로 하나 만드셔라.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돈을 모은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하셔라. 이렇게 하면 그 중간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연금저축 펀드나 이렇게 따로 납입하시는 거에 연간 한도를 넘어서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된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이전 전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ISA 계좌 1편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2편도 보시고 그 다음 3편까지 보면은 이 ISA 계좌를 120% 활용하게 되시는 거예요. 지식을 더 막 찾아가가지고 ISA 계좌는 돈을 얼마 세금 혜택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 계좌는 세금 혜택 얼마 받을 수 있고 이걸 다 따지고 하는 시간에 차라리 투자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정도 지식만 있으셔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겁니다. 투자 공부를 이제 하셔야 돼요. 이 머리에 에너지를 남겨가지고. 영상 댓글에 이런 게 진짜 많이 달렸더라고요. ISA 계좌 어디서 가입하냐? 이렇게 가입하는 거 맞냐? 어떻게 굴려야 되냐? 이거 맞냐? 저거 맞냐? 이런 댓글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이것도 조금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과외 선생님인데 학생한테 1번 답 2번이다. 2번 답 4번이다. 이러면 학생이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해야 되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증권사가 좋습니다. 이거 무조건 투자하시면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사이비 교주 이런 것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맥락에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어떤 분은 뭐 삼성증권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은행이 나을 수도 있고 제가 일일이 상담할 수 없으니까 이런 영상을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인이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짜 처음 알아야 되는 개념은 ISA 계좌가 다 똑같은 ISA 계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ISA 계좌도 종류가 있습니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내가 ISA 계좌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랑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해보세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상에서 쭉 얘기를 해왔지만 ISA 계좌를 중개형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거 맥락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댓글 민심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중개형으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신탁형이나 일임형이 어떤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제가 댓글 민심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중개형은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머니하이 ISA 계좌가 중개형이다. 이 얘기는 머니하이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 매수 매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신탁형이랑 일임형은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 직접 투자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업이 너무 바빠서 공부를 하기가 싫어요. 매수 매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혹은 나는 돈을 더 내더라도 투자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나 ISA 계좌 이제 만들었다. 머니하이 영상 보고 만들었는데 돈 어떻게 굴리냐. 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신탁형이나 일임형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종류가 다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종류가 다릅니다. 수수료부터 얘기를 하자면 중개형은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ISA 자체의 수수료는 거의 없어요. 기본 수수료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증권사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수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증권사 수수료 이 영상들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수수료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아, 여기 증권사를 쓰면은 중개형 ISA 투자를 할 때는 이 수수료가 나오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신탁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투자는 직접 하진 않아요.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진 않아요. 근데 뭘로 굴려주세요 하고 상품군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펀드, ELS 혹은 정기예금 이런 것들을 신탁형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하면은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서 굴려주는 거예요. 신탁형을 고를 때는 맡기는 거니까 신탁, 맡길 탁자거든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SA 계좌 수수료가 생겨요. 맡기는 거니까, 맡기는 데 비용이 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임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해. 그냥 일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니하이는 디자인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PD님한테 디자인은 일임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임형을 고를 때는 증권사 가입하면 투자 성향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 성향이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성향에 맞춰서 알아서 투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어떤 건지 분리가 되셨죠? 일임형도 돈 맡기는 거니까 수수료가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떤 건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연결. 그거는 이거다 이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여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중개형은 내가 직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투자를 직접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은행 앱 들어가 보세요. 은행 앱에서 나 주식 이거 살게 매수 매도 해줘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은행이 펀드를 판매하거나 이런 거는 중개해주는 것 뿐이에요. 진짜 이제 말 그대로 중개. 그래서 은행은 펀드나 이런 투자 상품들에 대해선 이마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심에서 라면 만들고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은행은 판매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역할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예금이랑 대출을 받는 곳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ISA 계좌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매수매도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넘어가서 신탁형과 일임형은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신탁형이랑 일임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랑 증권사에서 신탁형이랑 일임형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ISA 계좌에 돈 넣은 사람들 94.6%가 예적금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진심 충격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금에 넣어놓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영상에서 막 하지 말라 그래도 분명히 그냥 해놓으셨겠죠? 돌아와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맥락에서 얘기한 거고, 신탁형은 수수료를 그럼 비교를 해봐야겠죠? 신탁형은 내가 뭘로 굴릴지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상품 수익률을 전부 다 비교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탁형을 만약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펀드 중에서도 뭐 어떤 클래스에 따라서 나뉘는데 A, B, D 정도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정도 수수료를 참고하시면은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를 제가 내림차순으로 해놨죠. 표를 보면은 SC제일은행이랑 IBK 기업은행, 뭐 미래에셋 생명보험까지 이거 투자하는데 수수료는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수수료가 0인 거에 집중해서 SC제일은행에서 만들어야겠다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왜 그러냐면 은행이나 이런 데다 맡길 때 오프라인 지점에 무조건 방문하셔야지 영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제시한 공시한 자료가 최신 자료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수수료라는 게 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니하이가 신탁형 고를 때 뭐 펀드랑 이런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있었는데 뭐 예금이나 이런 수수료를 본 게 아니라 펀드의 이 부분을 보고 수수료를 비교했구나 이렇게 방식을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보여드렸던 거예요. 무조건 거기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은행이나 뭐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수료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또 얘기하면은 홈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안 나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하실까봐 조금 이제 선택지를 좀 줄여드리자면 여러분 아무래도 재테크 유튜브를 볼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불안해서 증권사 직원한테 신탁 맡긴다고 쳐도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중개형으로 바꾸실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저도 이제 수강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 본인이 그냥 알아서 굴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증권사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돈 받고 찍는 거 아니냐, 광고 영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광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교육만 얘기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탁형, 수수료를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구나,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임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임형은 수수료랑 수익률이랑 봐야 될 거예요. 이거 수수료 비교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또 선택지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요. 위험 등급이. 위험 등급으로 보면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초저위험 이런 건 예금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뭐 CMA나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예금으로 굴리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선진국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중위험 정도를 골라야지 손실은 좀 적으면서 수익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고위험으로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희 어머니나 동생한테 초고위험으로 굴리세요 라고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위험 기준으로 회사들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엑셀에서 맨 오른쪽이 이제 합계 수수료예요. 수수료라는 것도 딱 하나 수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합계만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표시한 거 보면은 뭐 0.5에서 0.6 정도가 좀 낮은 편이니까 이런 상품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임형 수익률을 얘기할 건데, 일임형은 아무래도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믿고 그 회사를 믿고 돈을 일임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수수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이 똑같은 시기에 여러 가지 증권사 회사들에서, 증권이나 은행 회사들에서 누가 더 수익률을 많이 냈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조건에서 누가 실력이 좋냐 이런 얘기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도에 따라서도 분류를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평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위험으로 비교했어요. 아마 아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포트폴리오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중위험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최근 1년 수익률은 IBK 기업은행이 11%로 가장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들이 생길 거예요. 왜 출시한 이후 수익률로 비교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엑셀 보면 맨 끝쪽에 있잖아요. 이거는 출시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애들은 16년 1월달, 어떤 애는 17년 1월달 이런 식으로 출시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수익률은 볼만한데, 우리은행이 9.64%로 3년 투자한 걸로 봤을 때는 가장 높았어요. 아니, 왜 최근 1년 수익률이 더 높나요? 3년 동안 투자했으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적금식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2021년, 2022년 이 정도는 주식이랑 채권이 모두 다 안 좋은, 전부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금이나 원자재에 투자를 했었어야지 조금 더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금이나 원자재를 섞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비중 높게 섞으면은 중위험 정도가 안 되거든요. 거기서 2021년, 22년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회복 중이기 때문에 1년 수익률은 좋고 3년 수익률은 좀 떨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우상향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활처럼 수익률이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물결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2021년, 22년 최악의 상황에서는 중위험으로 투자를 했으면은 크게 마이너스 되지 않고 버텼고 수익도 나쁘지 않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챙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뭐 디테일하게 알아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어차피 전문가한테 맡겨도 이렇게 뭐 손실 보고 이러면 내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영상 처음에 얘기했듯이 중개형을 더 추천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중개형은 기본 수수료만 부과되고, 신탁형이랑 일임형은 기본 수수료에 맡기는 수수료까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마 또 선택 장애에 걸리실 거예요. 머니아이가 중개형이 더 좋다고 했는데 내가 또 고르려고 하면은 조금 뭔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탁형이나 일임형으로 돈 맡겨가지고 수수료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확정적으로 수수료 나오니까 또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선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수수료가 0.01%인 수수료가 아주 작은
그런 투자를 선택을 했고, B라는 사람은 수수료가 0.5%인 투자를 했어요. 일임형이나 신탁형 평균을 내보면 한 0.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1억 원이라는 돈을 30년 동안 5% 수익률을 가정하고 굴렸다 이러면 A랑 B가 차이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요. 3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 한 대 값이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 봐도 3천만 원이면은 우리 자식들한테 결혼한다고 하면 차 한 대 사줄 수 있는 뭐 그런 돈이잖아요. 뭐 결혼식 비용이나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는 돈이고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투자하는 금액이 1억 원 뿐이 아닐 거예요. 매달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모아가다 보면은 체감은 안 되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쭉 한다는 가정하에는 5억 10억 정도는 이런 식으로 굴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굴릴 때마다 귀찮다고 수수료를 무시를 하면 3천만 원 뿐만 아니라 더 큰 돈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납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죠? 그래서 영상 정리를 하자면 어떤 분들은 당연히 처음 재테크 상품들을 알아보는 거니까 신탁형이나 일임형으로 한 다음에 공부를 하고 내가 좀 직접 할 상황이 좀 된다 하면은 중개형으로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댓글들을 쭉 보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뭘 넣어야 되냐? 뭘 넣지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요. 댓글들 보이시죠?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ISA 계좌는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충분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용 계좌입니다. 뭐 절세가 얼마 되냐 어떻게 되냐 이거는 예전 영상 참고를 하시고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됐으니까 재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얘기할 건 간단해요. 잘못 쓰는 사례 4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쓰는 사례 3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관련된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 7가지 정도는 한번 들어두셔야지 다른 투자를 할 때 내가 뭐 다른 투자법을 쓸 때 이런 때도 활용을 하실 거예요. 모든 재테크를 할 때 쓰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두세요. 아주 기초 오브 기초입니다. 잘못 쓰는 사례부터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진짜 당연한 건데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상장 해외 주식형 ETF는 안 돼요. 좀 말이 복잡하죠? 해외 주식은 이런 거예요. 뭐 애플, 구글 이런 걸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댓글에 많습니다. 애플 투자해도 되나요? 구글 투자해도 되나요? 이렇게요. 투자가 안 돼요. 아예 불가능해요. 클릭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설명드렸던 거는 해외 상장, 해외 ETF는 안 된다 얘기 드렸죠? 이제 재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QQQ, 스파이 뭐 이런 애들, 슈드 이런 애들을 ISA 계좌에 넣을 수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클릭이 아예 안 되실 거예요. 그런 애들은 ISA 계좌를 쓰실 수 없습니다. 진짜 당연한 얘기죠. 보통 제 채널을 초보분들이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히 되는 거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배당주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고 그 맥락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전 약간 기초에 가까우니까 이런 설명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이해되셨죠? ISA 계좌에 해외 머시기는 안 들어간다. 두 번째, 예금 넣지 마세요.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ISA 계좌에 예금 넣는 거는 아주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만약에 정말 절세 때문에 예금을 넣어야겠다 그러시면 차라리 협동조합에 가시면 세금 우대 예금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 가시면 거기서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예금을 넣는다 하면은 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이제 남편 5천만 원, 아내 5천만 원, 우리 아들 5천만 원, 딸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우대 계좌를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걸 활용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ISA 계좌는 투자를 하시고 제가 이제 영상은 언제 발행할지 모르겠는데 뭐 단기 채권형 펀드라든지 이런 예금을 대체할 만한 조금 더 위험하고 조금 더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저위험 상품 리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금 대신에 그런 대로 약간만 더 해보세요. 약간만 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국내 주식은 넣지 마세요. ISA 계좌에 국내 주식을 넣는 건 아주 뭐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2가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았다. 그럼 2,000원, 20%의 매매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매매 차익이고 또 우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은 요즘에 또 배당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배당을 받는 배당 소득이 있어요. 이 2가지입니다. 매매 차익이랑 배당. 근데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그리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막 완벽하지가 않아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 그러면은 국내 주식을 딱 넣고 투자를 했을 때 세금이 완전 절세가 되니까 딱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되고 배당 소득만 절세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국내 주식을 가지고 고배당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ISA 계좌에 넣으셔도 괜찮겠죠. 뭐 제 강의로 예를 들자면 저평가 우량주 이런 거 투자를 하는데 배당을 확인해 보니까 뭐 6% 7%짜리 지금 국내 주식이 있다, 저평가되어 있고 우량한 주식이다, 그래가지고 난 넣겠다 하면은 ISA 계좌에 넣고 이제 좀 활용을 해볼 수는 있겠죠. 구분되셨죠? 어떤 얘기인지. 네 번째로 넣지 말아야 될 거는 국내 주식형 ETF예요. 이것도 이제 국내 주식이랑 마찬가지인데 국내 주식형 ETF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ETF도 투자를 하면 배당이랑 비슷하게 분배금이란 걸 받아요. 보통 ETF의 배당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분배금이에요. 자산운용사들 홈페이지에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과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매매 차익은 비과세인데 분배금은 15.4%를 떼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국내 주식이랑 마찬가지로 ISA 계좌에 넣으면은 약간 좀 아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 주식형 ETF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국내 주식형 ETF는 뭐 코덱스 200, 코스닥 150 이런 상품들을 뜻해요. ETF에 투자하는데 ETF의 어떤 세부적인 항목들이 우리나라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상품들을 국내 주식형 ETF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네 가지 정리가 되셨죠? 이런 애들은 ISA 계좌에 넣으면은 아쉽다, 매우 아쉽다, 머니하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4개가 ISA 계좌에 들어있다? 너무 아쉬울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것도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자원이 돈보다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대로 이제 좀 배운 대로 안 하고 그냥 뭔가 남들 얘기를 듣고 혹은 뭐 관성대로 그냥 한다고 하면 약간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재테크, 교육 이런 법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제대로 쓰는 건 뭘까요? 반대되는 얘기겠죠? 제대로 ISA 계좌를 쓰는 건 3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미국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이런 친구들은 국내에 상장된 애들이에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국내에 상장됐다, 해외에 상장됐다 차이가 뭐냐면 ETF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네모난 상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이 네모난 상품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면 국내에 상장되었다 라고 하는 거고, 이 네모난 상품을 미국 시장에다가 상장시켜서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게 만들어 놨다 하면은 해외 상장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상장, 해외 상장. 똑같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도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가 있어요. 구분되셨죠? 이거 구분을 하셔야지 세금이 달라지고 ISA 계좌에 어떤 거 넣을지 이런 것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2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이거 좀 헷갈려도 알아두세요. 두 번째로 넣어두셔야 될 거는 이런 주식 말고 뭐 금 ETF라든지 원자재 ETF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투자를 했을 때 과세가 되기 때문에 ISA 계좌에 넣으셔도 좋은 상품들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딱 들어봐도 머니아이가 얘기했던 뭐 포트폴리오 투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 모든 상품들이 ISA 계좌에 넣었을 때 120%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뭐 좀 과장해서 뭐 썸네일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얘기가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금에다 넣고 있거든요. 그 ISA 계좌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 통계 같은 것도 내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90%는 예금을 하고 있어요. 뭐 연금 계좌나 ISA 계좌 통틀어서 봤을 때요. 이런 것만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산을 좀 더 빨리 굴릴 거고 자산도 많아지니까 저출산 이런 문제도 조금은 줄어들겠죠?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상속할 수 있는 재산,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이 많아지고 그 밑에 있는 자식들도 뭐 결혼도 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뭐 다른 문제들도 해결되고 이럴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좀 거창하게 얘기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얘기할 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마 뭐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한 적은 없을 거예요. 저희 뭐 포트폴리오 수강생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 넣어 놓을게요. 세 번째는 국내 주식형 ETF 중에 TR이 붙은 상품들은 ISA 계좌에 넣으셔도 괜찮은 상품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국내 주식형 ETF
TR이 붙은 상품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ISA 계좌에 넣으셔도 좋아요. TR 상품은 뭐냐면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해서 배당이랑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다시 재투자해주는 상품이에요. 배당이 나왔을 때 보통은 배당 소득세를 떼가니까 이거를 그냥 배당이 안 나오게 만들면 그 배당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TR 상품들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어쨌든 좀 과세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ETF 설명해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세 내용을 확인을 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분배금에 대해서 15.4%를 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TR 상품들을 ISA 계좌에 넣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TR 상품이라고 하면. 지엽적인 얘기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6가지 정도는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상장, 국내 상장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국내 주식형 ETF 이런 걸 이해하셨으면 아주 100점짜리 이해입니다. ISA 계좌에 뭘 넣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매달 이야기하는 저위험 상품은 이미 연습을 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상품들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 ISA 계좌가 2024년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전국민 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 동생, 저희 친척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가족들한테도 무조건 ISA 계좌는 만드셔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통장은 ISA로 하셔야 된다 강조드렸습니다. 연금 통장이 좋다 이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ISA 계좌 왜 좋냐면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면은 세금이 나오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세법이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ISA 계좌나 연금 저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세금 혜택을 받는 통장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장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과세되는 15.4%를 ISA 계좌만 쓰시더라도 확정적으로 이익을 얻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궁금해 하시는 게 ISA 계좌에 뭘 넣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부터 할게요. 첫 번째 얘기는 S&P 500이에요. 타이거 S&P 500 같은 상품은 가장 쉬운 난이도의 자산 배분 상품이에요.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 투자 중에서도 난이도가 아주 낮아요. 아주. 그래서 여기서 S&P 500은 무슨 뜻이냐면 이 50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500개의 회사를 모아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S&P는 뭐냐?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미국의 그 회사들 평가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는 회사가 500개 기업을 모아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타이거 S&P 500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달러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S&P 500이랑 미국 주식이랑 우리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는 달러랑 이 2가지가 섞여 있다. 자산 배분이 되어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의 기본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시장이 안 좋다. 어떤 회사 넘어간다. 이럴 때는 경제가 안 좋을 때예요. 근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달러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주식이 안 좋은데 달러는 올라요. 달러의 가치는 좋아져요. 그럼 이제 이 하락할 때 얘는 오르니까 상승하니까 여기 2개가 이제 겹쳐지는 거죠. 이 2가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위험 등급으로 따지자면은 3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상품을 위험 등급을 내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증권사에서 매긴 걸 보면은 3등급인 다소 높은 위험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등급이 가장 높은 위험이에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이미지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난이도는 조금 높아지지만 투자 위험 등급은 더 이제 좀 안전해지는 그 상품 얘기를 해볼게요. 2번째 얘기는 주식 50, 채권 50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이랑 채권을 50대 50으로 섞어주는 전략이에요. 근데 아마 이렇게 설명드리면 주식 50은 어떻게 해요?
채권 50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저번에 영상 보니까 뭐 금 얘기했더니 금은 어떻게 하나요? 왜 얘기를 안 해주시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은 걸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면 이거 설명도 해야 되고 저거 설명도 해야 되고 설명이 아주 길어져요. 영상을 안 보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공부까지 하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나라 ETF 중에 이런 주식 50, 채권 50을 섞어 놓은 ETF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름이 코덱스 TRF 505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선진국 주식 50%, 우리나라 채권 50%에 자동으로 투자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등급이 낮아요. 코덱스 홈페이지 참고를 해보면 4등급의 보통 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위험이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으로 뭐 달러 모아가지고 위험에 대비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정도 달러 모아서 막 IMF 터지면은 나 달러 팔아가지고 위기 때 대비할 거야. 이 아이디어가 주로 보통 위험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걸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도 안 좋아졌을 텐데 그때 서야지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정책을 들고 올 거예요. 이제 경제가 막 안 좋다, 막 사람들 막 실업률 높아지고 있다, 막 이럴 때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실제로 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채권 가격이 좋아져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좋아집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 주식 50, 채권 50을 가지고 있으면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될 것 같으니까 채권에 100% 넣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제가 뭐 3월달 영상, 2월달 영상 이럴 때도 금리 인하가 앞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것도 뭐 10만큼 안 좋아지는 건지 100만큼 안 좋아지는 건지 미중무역 갈등 했을 때만큼 안 좋아지는 건지 IMF 터졌을 때만큼 안 좋아지는 건지 이게 달라요. 코로나 때처럼 우리가 아무 예상할 수 없이 경기가 안 좋아진 건지 혹은 우리가 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금리가 이제 앞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스무스하게 되는 건지 이런 거 정도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지향 투자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 50, 채권 50으로 분산을 해주는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면은 채권 수익률은 뭐 조금 뭐 좋아지고 금리가 이제 점점 떨어지고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주식 수익률이 높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 이제 좀 뭐 경제 얘기하고 이런 건 어려우니까 나중에 4월달 영상 찍을 때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낮은 위험이에요.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은 예금 적금 정도고 낮은 위험 정도가 이제 제가 뭐 설명하는 뭐 CMA, 발행엄, 단기 채권들 뭐 이런 정도예요. 이번에 나온 신상 ETF가 하나 있습니다. 에이스에서 2월 만기 자동 연장 회사채 AA-라는 ETF가 있습니다. 얘는 신상 ETF라 ISA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ETF 같은 경우는 국내 채권 중에서 신용등급 AA- 이상인 회사들만 출연하고 있고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7개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이자 수익을 얻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외 채권 고르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 만기되는 만기 이자를 노리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복잡한 얘기로 뭐 YTM 이런 걸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 그 중에 회사가 하나 넘어간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제 만기 이자가 없어지니까 수익이 줄어들겠죠. 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신용 등급을 매기는 회사들을 좀 저평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보다는 이런 전문 기관들에서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기관들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신뢰도 있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뭐 어떤 신용 기관에서 맨날 8시간씩 앉아서 이 회사 안전한지 안 하는지
이거 평가하시는 분들 얘기가 맞을 확률이 좀 더 높겠죠. 아무래도 물론 저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AA- 이상이라고 하면 꽤 안전한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내가 뭐 ETF 뭐 고르고 이런 게 아니라 ISA 계좌에서 돈 맡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수료랑 수익률이랑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직접 투자하기 싫으신 분도 있겠죠.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품까지 이번에 알려줘 봤어요. 아니 뭐 금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금 ETF나 이런 걸 찾아보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ISA 계좌에 넣을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ISA 계좌는 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ISA 계좌는 전 국민 필수 계좌예요. 왜 필수냐면 이 계좌에 투자했을 때 손해보는 게 진짜 거의 없어요. 그냥 예금에다가 돈을 맡긴다고 해도 예금 만기 돼가지고 또 예금하고 예금 만기 돼가지고 또 재예치하고 이래서 3년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ISA 계좌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3년은 유지해야 된다, 이게 단점인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3년 정도는 돈을 묵혀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모든 사람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인트로 얘기하고 5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트로는 이거예요. 첫 번째, 제발 ISA 계좌 중개형으로 만드세요. 신탁형, 일임형 하지 마세요. 이거 보면은 증권사나 은행 직원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실상 고객 입장에서는 신탁형이나 일임형 가입을 해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크지 않아요. 그냥 고객은 알아서 투자하고 수수료를 절감하는 게 훨씬 성과가 좋으실 거예요. 어쨌든 인트로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제발 ISA 계좌 중개형으로 만드시라는 거. 제발입니다, 제발. 그래서 뭐 ISA 계좌 장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세,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절세 목적에 맞는 상품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뭐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마 안전지향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좀 많거나 안정적인 직장이어서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자산을 많이 만드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줄이거나 건보료를 피하는 게 중요해지는데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인트로 2번째까지 얘기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5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뭐 상품명이 나오거나 이래도 이걸 뭐 추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와닿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저는 이런 거에 투자 안 할 거예요. 그래 뭐 저희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이거 꼭 투자하세요 이렇게 절대 안 할 겁니다. 첫 번째 상품은 뭐냐면 단기 채권이에요. 여기 뭐 상품명 나온다고 해도 그냥 무시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을 왜 첫 번째로 얘기를 하냐면 예적금 바로 다음 단계예요. 예적금 바로 다음 단계. 전에 영상 중에 단기 채권 영상 얘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그냥 일반 펀드보다는 뭐 수익률이 좀 떨어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할 수 있지만 이제 일단 수수료가 좀 적고 예적금 했을 때보다는 조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익이 좀 나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예시로 가져온 거는 수익률이 3.98%였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시기에는 뭐 짧은 시기 동안 뭐 한 달, 2달 동안은 마이너스 되거나 좀 안 좋았을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고금리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매월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영상 찾아보셔도 되고 6월 영상 때 얘기를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째는 좀 더 위험한 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노잼인 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노잼이다 뭐 댓글에다가 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누가 그런 거 하냐 막 이렇게요. 사람들 상황이 다 다르고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안전지향일 테니까 단기채권 얘기하고 넘어온 거예요. 2번째 얘기할 거는 미국 S&P 500이에요. 미국 S&P 500 ETF들 같은 경우는 이제 H가 안 붙어 있다는 가정하에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이랑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랑 이 2개를 함께 투자하는 형태예요. 함께. 이게 그냥 딱 보기에는 주식만 투자하는 것 같지만 달러 변동이 좀 있어요. 이 2가지를 섞어서 투자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뭐 글로벌 경제 위기다, 경제가 좀 안 좋다 이럴 때 주식들은 다 안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오를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 오른다 이건 아니지만 오를 확률이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나 혹은 08년도 금융위기나 이럴 때 보면은 주식은 막 곤두박질 치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가지고 떨어졌을 때를 상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주식이랑 원달러 환율이랑 혼합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코덱스에서 수수료를 엄청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수강생분들도 있을 테니까 수강생분들은 이 안지한 카페에 리스트업도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에 얘기 드릴 거는 좀 중간 정도로 돌아와서 이제 TDF 상품들을 증권사에서 많이 밀고 있어요. TDF가 뭐냐면 타겟 데이트 펀드 이렇게 해가지고 TDF라고 하는데 어떤 일자를 정해놓고 그 일자에 맞춰가지고 그 일자가 다가왔을 때 이 안전 자산의 비율을 높여서 그때 시기가 되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왜 이런 상품이 생겼는지 배경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막 미국 주식 좋다 이래서 엄청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있어서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니까 막 나스닥 이런 것들 마이너스 80%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엄청 뭐 돈을 모아가지고 뭐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열심히 매달 돈을 모아서 이제 미국 주식 엄청 우상향한다고 하니까 막 모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1년 사이에 내가 이제 65세 돼가지고 은퇴를 할 때 시점이 뭐 2000년도, 2001년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은퇴할 때 돼보니까 마이너스 80%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큰일 났겠죠? 갑자기 다시 뭐 회사에 가가지고 저 5년만 더 일할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TDF 상품들로 연금 자산들을 굴렸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나온 상품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영상을 하나 더 찍을 텐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예시로는 TDF 2040 상품을 가져왔죠. 이거는 204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주식이랑 채권 비중을 조절하겠다 이런 상품이에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주식이 한 42% 정도 있고 채권이 한 58%, 거의 한 4대 6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 비중을 더 높여가겠죠. 그래서 여기 TDF 2040 액티브 상품은 이런 식으로 글로벌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우리나라 채권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큰 단점은 이겁니다. 엄청 비싸요. 말을 좀 막 하자면 더럽게 비싸요. 여기 들어있는 상품들을 내가 그냥 투자할 수 있으면 0.02%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TDF 상품은 0.1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8배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0. 몇 % 그냥 나 잘 모르니까 투자할래, 그냥 그렇게 할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0. 몇 % 차이가 시간 됐을 때 은퇴하고 나서 장기간 복리로 굴러갔을 때 아주 큰 차이예요. 뭐 금액 따라 다르겠지만 뭐 수십만 원에서 뭐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가 그래요. 수수료가 복리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아예 그냥 예금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게 나으니까 소개는 드렸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베스트 선택은 아니다라는 걸 단점으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할 거는 이런 복잡한 TDF 이런 상품 말고 간단한 상품들도 있어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이런 ETF도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에 60% 투자하고 주식에 40%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셀트리온, 뭐 기아, 네이버 이런 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미국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막 안 좋고 이렇다 그러면은 채권은 가격이 좀 올라서 이 변동성을 상쇄해주는 이런 상품이죠. 물론 이제 심화적으로 얘기하면 물가가 엄청 오를 때는 주식이랑 채권만 들고 있으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성과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대부분에는 좀 길게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주식이랑 채권을 투자했을 때는 좀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런 상품이에요. 축구 경기로 치면은 공격수랑 수비수가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 단점은 그냥 내가 알고 투자하면 이런 수수료나 이런 걸 부담을 덜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좀 이제 뭐 잘 모르고 투자를 하면은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죠. 뭐 물가 상승률이 어떻다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뭐 은퇴를 준비한다거나 은퇴 후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때는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제가 이제 얘기한 상품들이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이제 주식만 투자했을 때 너무 이제 불안함을 느낀다 하시면은 이런 상품들을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예적금이 아주 좀 안전한 상품이라고 치면은 이런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되어 있는 상품들은 한 보통 위험 정도예요. 주식만 투자한다 그러면 아주 고위험이겠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 있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안전지향적인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적합한 상품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비율을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수능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친구가 아주 부잣집 딸내미였는데 그 친구가 수능을 보는데 뭔가 자신이 없었나 봐요. 부모님들도 아주 극성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을 볼 때 차에 선생님들을 태운 다음에 그 친구 이렇게 뭐 작게 이 소리를 듣게 만들고 수능 시험을 보면서 뭐 1번의 답 뭐다, 2번의 답 뭐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컨닝을 했나 봐요. 뉴스 같은데 막 대서특필 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만약에 그게 들키지 않고 그냥 컨닝한 채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서울대 가고 이랬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10년이 지나서 직장 생활을 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이 다 안전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테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공부가 필요 없이 그냥 뭐 뭔가 되게 편한 길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아닐 거예요. 편한 길로 간 분들은 당장 그 벽은 좀 넘을 수 있어도 또 다음 벽, 또 다음 벽 왔을 때 또 편한 길 없을까? 혹은 뭐 벽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러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물론 뭐 제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인생을 엄청 잘 산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5번째로 얘기 드릴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하시는 게, 스스로 재테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5번째 추천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다. 스스로 만들어 보셔라. 이거예요. 물론 뭐 제 강의를 들으면 좋겠죠. 저도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들으면 좋을 텐데 뭐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뭐 유튜브 영상 보고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상관없어요. 본인이 이제 해보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것도 좀 겪어보고 손실도 겪어보고 뭐 실패도 겪어보고 이러면은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또 저희 그 홈페이지에 무료 강의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도움 되실 거예요. 스스로 만들기가 5번째 추천입니다. 사실 5번째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무료 강의도 한번 봐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으로 이거 하나 얘기를 해야겠다. 쿠키 영상 하나 얘기를 하자면 ISA 계좌가 제가 처음에 이제 강력하게 썸네일 같은 것도 어그로 엄청 끌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현 정부에서 ISA에게 납입하는 한도를 2억으로 늘리겠다, 그냥 비과세 한도도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아주 처음부터 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계좌가 된 거예요. 이 혜택이 2배나 늘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번에 총선 결과가 나오고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제 야당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정치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이제 재테크를 알려주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영상을 하나 찍을게요. 여튼 그래도 어쨌든 ISA 계좌 자체가 지금도 나쁘지 않은 계좌니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뭐 나는 이 정도도 괜찮다 하시면 활용도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